오후의 시작, 세상의 모든 정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임지웅입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8.15 광복절 특사 가능성이 현실화되면서 정치권이 크게 술렁이고 있습니다. 야권이 크게 반발하고 있고요. 여권 내에서도 이 정치적 논란이 커지면 국정 동력이 훼손되진 않을까 우려도 나오는데요. 최종 결단을 앞둔 이재명 대통령이 첫 특사를 통해서 어떤 국정 운영 방향성을 제시할지, 또 이 선택이 어떤 정치적 파장을 불러올 것인지 잠시 뒤 여의도 인포메이션 코너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름철 가벼워진 옷차림에 이 다이어트 욕구 샘솟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단기간에 눈에 띄는 효과를 보려는 욕심에 무리하게 식단을 조절하다가 또 건강만 해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오늘 세모정 톡톡 상담소 라디오 주치 코너에서는요, 초절식 다이어트의 문제점 짚어보고 관련 상담도 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놓치면 안 될 경제, 사회 분야 뉴스를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하프타임 뉴스, 먼저 이 시각 시장 상황부터 살펴보죠. 장현재 시황캐스터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코스피가 어제는 5거래일 만에 다시 3,200선 탈환을 했는데요. 오늘 분위기는 어떨까요? 네, 오늘 코스피 숨고르는 장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급락 이후에 워낙 빠르게 반등한 터라 어제 3,200선 돌파 이후에 오늘은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예. 현재 코스피 0.45% 하락하면서 3,213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수급적으로는 오늘 외국인과 기관 모두 팔자세입니다. 외국인이 1,566억 원 팔아내고 있고요. 기관 역시 187억 원 매도 우위 기록 중입니다. 예. 오늘은 개인만 홀로 1,158억 원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단에서는 오늘도 삼성전자가 상승합니다. 네. 삼성전자 어제 애플의 차세대 AI칩 수주 소식이 나온 이후에 계속해서 오름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 현재 2% 가까이 오르면서 71,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반면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등은 하락 중입니다. 예. 자, 코스닥 지수도 비슷한 흐름일까요? 코스닥 지수는 오늘도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현재 지수가 0.78% 오름세로 812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이 코스피와 반대로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모두 사들이고 있는데요. 예. 외국인 현재 464억 원 매수 우위, 기관 역시 515억 원 사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개인만 홀로 887억 원 팔아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2차 전지 관련주 에코프로가 상승하고 있고요. 또 파마리서치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9% 넘게 오르면서 66만 5천 원대에 거래됩니다. 예. 오늘 장에서 특별히 눈에 띄는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늘은 남북 경제협력과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정부가 북한 김여정이 발표한 대미 대화 가능성을 시사한 담화에 주목한다는 입장을 밝히자 관련주에 관심이 모아지는 분위기입니다. 예. 자, 최근 원달러 환율이 급격한 낙폭을 보이기도 했는데 이 외환 시장 지금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외환시장도 상승세입니다. 오늘 1,381원 60전에 출발을 했는데요. 현재는 1,388원 6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장현재 시황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하프타임 뉴스 이어갑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첫 소식 관세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100% 반도체 관세 예고를 했는데 이걸 피할 수 있는 무관세 조건이 있다고요?
네, 미국이 전 세계 교역국을 상대로 한 상호 관세를 공식 발효했지만 관세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 어제 저희 하프타임 뉴스에서도 이 반도체 관세 심도 있게 다뤘었죠. 예. 철강과 자동차에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에 대한 100%의 품목별 관세를 예고하면서 최고 효자 수출 품목 중 하나인 반도체 업계가 초비상이 걸렸었는데 네. 밤사이 미국 상무장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중에 미국에 반도체 생산 공장을 짓겠다는 약속을 이행하면 관세를 면제하겠다. 실제로 건설을 진행할 경우 미국 밖에서 생산한 반도체에 대해서도 관세를 면제하겠다.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예. 이 소식에 일단 우리 기업들은 한숨 돌리는 분위기인데요. 텍사스와 인디애나주에서 공장을 짓고 있는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는 관세 폭탄을 피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네. 또 우리나라는 최혜국 대우라는 또 다른 안전장치도 마련해 뒀는데요. 앞서 미국과 맺은 무역협정으로 얻어낸 카드인데 앞으로 미국이 다른 나라에 더 유리한 관세율을 적용하면 한국에도 이를 똑같이 적용해 더 나은 대우를 보장하는 조항입니다. 네. 품목별 관세와 부과 시기는 다음 주 추가로 발표될 예정인데 다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협상 스타일 등을 고려해보면 향후 흐름을 예단하기는 이르지 않나 싶습니다. 네.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관세 협상은 지금까지 국가 대 국가로 이뤄져 왔는데 반면 트럼프 대통령과 러트닉 장관이 반도체 품목 면제 대상을 미국 내 생산시설을 짓고 있거나 건설하겠다고 약속한 기업으로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네. 기업이 대상인 경우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합의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변수로 꼽히고요. 네. 또 유럽연합과 미국 간 후속 협상에서 양국이 약속한 대로 반도체 관세율을 15%로 확정할지도 변수로 꼽힙니다. 우리가 반도체 관세 면제가 아닌 최애국 대우를 약속받은 상황이기 때문인데 EU 등 다른 국가가 100%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지 못한다면 최애국 대우는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이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서 국내 6월 경상수지가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고요? 네, 올해 6월 우리나라 경상수지는 142억 7천만 달러, 우리 돈 20조 원에 육박한 흑자를 기록했는데요. 네. 역대 최대이자 26개월 연속 흑자로 허허. 2000년대 들어 세 번째로 긴 연속 흑자기도 합니다. 네. 경상수지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품수지는 역대 3위에 해당하는 기록을 세웠고요. 수출은 603억 7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2.3% 늘었습니다. 자동차와 철강 등이 미국 관세 영향을 받아 수출이 감소하긴 했지만 반도체가 역대 최대 수출을 기록하면서 상품 수지와 경상 수지를 끌어올려줬고요. 예. 덕분에 0%대로 전망됐던 경제 성장률에도 청신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이 조만간 반도체 그리고 의약품 등 추가 품목 관세 부과를 예고한 만큼 이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네. 협상을 통해 세율을 낮췄다고 해도 기존보다 관세율이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수출 전망도 보수적으로 바뀌는 모습인데 한국수출입은행은 3분기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3에서 4% 줄어든 1,670억 달러에 머물 것으로 예상했고요. 네. 한국무역협회도 관세 여파와 글로벌 수요 둔화를 반영해 올해 우리나라의 수출 전망을 기존 1.8% 증가해서 2.2% 감소로 수정했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으로 정부가 이 민생 쿠폰에 이어서 소비 복권이라는 걸 도입하기로 했다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정부가 상대적으로 회복이 더딘 지방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로 이 대대적인 소비 촉진 행사를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예.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여럿 보입니다. 우선 이달부터 지방에 있는 전통시장이나 식당 등 가게에서 5만 원 이상 카드 결제를 하면 이 소비 복권에 응모할 수 있는데요. 네. 추첨을 통해서 1등 10명에게 각 2천만 원 상당의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이 지급되고요. 예. 총 2,025명, 전체 당첨금 규모는 약 10억 원이라고 합니다. 예. 이 밖에도 기존에 1인당 최대 10매까지 제공되던 미술 전시, 공연 예술 할인 쿠폰은 비수도권 전용으로 일부 추가 발급되는데 5대 소비 쿠폰 810만 장을 지급한다고 하고요. 인구 감소 지역 관광을 촉진하기 위한 디지털 관광 주민증 이용자 할인 혜택은 기존 최대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2배나 확대됩니다. 네. 이제 곧 휴가 떠나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5만 원 쓰고 2천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저로이기에 지역 경제도 살리고 지갑도 불릴 수 있는 초특급 이벤트에 잘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한편 이 고용 시장이 좀 침체된 탓인지 이 실업급여가 바닥날 수 있다는 좀 우려스러운 전망이 나오네요. 네, 당장 내년이면 완전히 고갈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네. 보도를 종합해 보면 고용보험기금 내 실업급여 개정의 재정 수지는 올해 2,330억 원 적자, 내년에는 1,320억 원 적자가 어허. 예상됩니다. 예. 올해 상반기 동안 이미 실업급여로 6조 4천억 원이 집행됐는데 당초 예산의 절반을 훌쩍 넘는 수준이고요. 예. 고용부는 이에 대응해 2차 추가 경정 예산에서 실업급여 예산으로 1조 2천억 원 이상을 추가 편성했지만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최근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고용시장이 극심한 침체에 빠지면서 단기간 내 경기가 반등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올 연말까지 실업급여 지급액은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네. 문제는 정부의 정책 방향성 지출이 지금보다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 있습니다. 정부는 34세 이하 청년의 자발적 이직 시 생애 1회 구직급여 지급 방안을 검토 중인데 이로 인해 연간 최대 1조 원 규모의 추가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최근 고용보험 가입 기준을 개편하면서 이 특수고용직 플랫폼 종사자들도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점도 재정 건전성에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실업급여 재원인 고용보험기금이 사실상 소진된 상태에서 지금과 같은 지출 구조가 유지될 경우 보험료율 인상이나 수급 자격 조정 등 구조적 개편 없이는 실업급여 지급 차질이 현실화될 수 있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라서 그런지 해외로 시선을 돌리는 청년들이 늘어난 것 같아요. 이 해외에서 단기간 일하면서 이 현지 문화도 체험하는 워킹 홀리데이 있는데 이 참가자들 나이가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면서요? 네, 워킹 홀리데이라고 하면 의뢰의 학생들, 대학생들이 가는 그렇죠. 거지 싶었는데 네. 요즘은 30대들이 그렇게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실제로 숫자로 봐도요. 5년 전 호주행 비자를 발급받아 떠난 30대는 500명대에 그쳤지만 네. 작년엔 4배인 2,000명을 넘겼고요. 와. 워킹 홀리데이 명목으로 비자를 발급받아 전 세계 곳곳으로 떠난 30대 비율도 같은 기간 9%에서 작년 13%로 늘었다고 합니다. 자기 성장과 성과 기반 보상을 중시하는 젊은 층이 회사에서 일찍 퇴사한 뒤 이직의 발판으로 삼겠다며 워킹 홀리데이를 택하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회사에 뼈를 묻겠다는 말도 이젠 옛말이 된 요즘이잖아요. 네.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실제로 재작년 기준 대기업 신입사원의 약 16%가 입사 후 1년 이내에 퇴사하는 것으로도 나타났는데 네. 이렇게 또 다른 꿈을 찾아 떠나는 30대들이 많아지면서 덴마크나 독일 같은 경우에는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최대 나이를 당초 30세에서 최근 34세로 확대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네. 자, 다음은 사건 사고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이 학생들에게 황산 테러를 하겠다 이런 내용의 이 팩스가 전송이 돼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고요. 네, 어제 가라사와 다카히로라는 일본 변호사 명의로 학생들에게 황산 테러를 하겠다는 내용의 팩스를 받았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는데요. 네. 경찰은 재작년부터 계속된 일본발로 추정되는 협박 메일, 팩스와 동일범 소행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발신자를 추적 중입니다. 경찰은 올해 1월 가라사와 다카히로라는 이름으로 이 법원과 검찰, 학교 등 국내 주요 시설에 테러를 저지르겠다고 협박한 유사 사건 38건을 수사하고 있다 밝힌 바 있는데 네. 이들 사건 모두 폭발물 등 위험 물질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고요. 국가정보원과 함께 문제 메일과 팩스들을 살펴봤지만 모두 현실성이 낮은 내용이라고 결론 지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예. 또 어제도 짚어봤지만 최근 백화점 폭파 협박도 그렇고 이처럼 허위 게시글과 거짓 신고가 계속되면서 경찰이 엄정 대응을 예고했는데요.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필요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을 적극 검토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으로 이제 편의점에서 약을 판매한 지도 10년이 더 됐는데 여전히 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네요. 네, 13년 전 2012년부터 편의점에서 해열제와 소화제 등의 상비약 판매가 시작됐는데요. 약국이 문을 닫는 공휴일이나 늦은 밤에 급하게 약이 필요한 환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취지지만 네. 시간이 한참이나 지났는데도 아쉬움이 큰 게 사실입니다.
현재 판매되는 항목은 해열, 진통제와 감기약, 소화제 등 11개뿐이고요. 네. 지사제나 제산제, 알레르기약, 상처, 화상연고 등은 빠져 있어서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또 판매 항목은 가벼운 증상에 쓸 수 있는 일반 의약품 중 20개 이내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도록 돼 있지만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 늘어난 적이 없는데요. 편의점 업계에서는 농어촌 등 약국이 없는 취약 지역에서는 편의점이 야간 약국 역할을 할 수 있는 만큼 판매 품목 등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은 이거 아마 생소한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오늘이 무궁화의 날이라고요? 네, 부끄럽지만 저도 오늘에서야 알게 됐는데요. 네. 이 무궁화의 날은 2007년 시민사회단체가 주도한 서명운동에 10,000명이 넘는 어린이가 참여하면서 비공식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민족 정신과 나라 자긍심을 상징하는 이 결의 꽃 무궁화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은 해마다 줄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나이가 어릴수록 무궁화의 역사적 의미에 대한 관심이 낮았고요. 선호도도 떨어지는 추세라고 합니다. 예. 산림청이 실시한 꽃나무 선호도 조사에 따르면 2006년 3위를 차지했던 무궁화의 선호도는 2022년 8위로 5단계 추락했는데 네. 쉽게 접하거나 찾아가기 쉬운 곳에 없어 자주 볼 수 없기 때문이다라는 응답이 54%로 가장 많았고요. 네. 역사적 상징을 지닌 무궁화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선 동산 조성 등이 다양한 사업이 필수지만 나라 꽃으로서 법적주의가 없어서 한계가 많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콩으로 배지숙님께서 임선우 캐스터님 뉴스 요약 귀에 쏙쏙 들어오고요. 발성이 참 좋습니다라고 또 칭찬 댓글을 보내주셨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네. 주말 동안 또 목 관리 잘 하시고요. 네. 하프타임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36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인데요. 양산 분기점에서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석계 정류장 부근에서도 역시 작업을 하고 있고요. 경주터널에서는 대형 버스가 고장나 있었는데요. 처리는 됐지만 여파로 뒤쪽으로 10km가량 정체입니다. 도동 분기점 부근에서 북대구 부근까지는 4차로를 막고 작업을 하고 있고요. 목천 부근과 천안 부근에서 각각 막히고 있습니다. 또 오산 부근과 동탄 분기점에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수원에서와 달래내 고개에서 반포까지는 정체입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방향으로 선동 부근에서 남양 쪽 음소까지 10km 넘게 막히고요. 화도 분기점에서 서종 부근까지 제속도 못 냅니다. 다음은 서해안고속도로인데요. 서울로 들어오는 길입니다. 일직 분기점에서 금천까지 막히고요.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서창 분기점에서는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서안산에서 안산까지 1차로가 작업으로 막혀 있고요. 북선부 진출입로에서는 역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용인휴게소에서 양지터널까지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정현정입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을 여의도 정치로 안내해드리는 시간이죠. 여의도 인포메이션 박성희 시사저널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 이재명 정부 첫 특별 사면 대상자의 정치권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가장 뜨거운 인물이라고 하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일 텐데 어떻게 이번에 사면되는 겁니까? 네, 특별 사면 말 그대로 대통령만이 갖는 특권이죠. 네. 오는 8월 15일 광복절 특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첫 사면이라는 그 상징성이 더해지면서 정치적 무게감이 상당합니다. 예. 특히 사면 대상이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국 전 대표 사면 가능성 현재로선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네. 우선 정부가 사면 리스트를 공식 발표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언론사 취재 결과 어제 오후 열린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명단에 조국 전 대표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형기가 1년 넘게 남은 상태에서 심사 대상에 올랐다는 점, 그리고 사면심사위 명단 자체가
대통령실과 법무부의 사전 조율을 거쳐서 확정된다는 점, 네. 그리고 사면은 물론 공직 복귀가 가능한 복권까지 염두에 둔 결정, 뭐 이런 해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심사위에서 조 전 대표가 사면 복권 대상으로 정해지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그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게 되는데요. 네. 결국 사면 결정은 사면 심사위가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달려 있습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거쳐서 사면 최종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예정된 시간표대로면 다음 주 화요일이죠. 오는 12일에 조국 전 대표 사면, 이 뉴스 볼 가능성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예. 만약에 이제 조국 전 대표가 사면이 되면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강력한 우군이 돌아오는 셈일 테고 국민의힘에는 뭐 악재랄까요?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정치권 반응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여야 반응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먼저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일종의 보훈 사면이라는 주장입니다. 네. 요약하면 이제 조국 혁신당이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 굉장히 열심히 도와줬거든요. 그랬죠. 예. 네. 그러면 이거 이젠 청구서를 조국 혁신당이 내민 거고 네. 이 대통령은 조국 전 대표 사면으로 그 값을 이젠 치렀다는 시각인 거죠. 네. 특히 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했던 민생사범 위주의 사면이 이번에 이루어지지 않은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조국 전 대표가 왜 민생사범에 포함되냐 뭐 이런 비판이죠. 네. 송원석 원내대표 국민통합을 위한 사면이어야 하는데 국민적인 지탄 대상이던 조 전 대표를 포함했다는 건 이거 굉장히 잘못된 사면이다.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네. 또 일각에는 조 전 대표 사면이 일종의 사법부 패싱이자 정치인 특혜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네. 조 전 대표가 작년 12월에 이제 징역 2년이 확정돼서 수감 중이에요. 예. 만기 출소가 이제 내년 12월이거든요. 근데 네. 이번에 사면되면 8개월만 있다가 석방되는 것이라서 형기의 절반도 못 채우고 이젠 석방되는 것이죠. 네. 이게 이제 다른 수감자들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게 야당의 이제 비판 지점입니다. 사실 민주당도 이런 비판 나올 거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네네. 예, 조국 전 대표 사면되더라도 그래도 현계의 절반은 좀 채울 수 있는 오는 크리스마스에 사면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도 많았는데 네. 그래서 실제 여당 지도부가 이 대통령의 사면을 직접적으로 요청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예. 한준호 최고위원은 공개적으로 조국 사면은 다음 기회로 넘기는 것이 좀 바람직할 것 같다. 이례적으로 이런 그래요? 의견도 밝혔고 네. 이 배경이 이제 강선우 낙마 사태 그리고 증시 대주주 기준 논란, 뭐 이제 이춘석 사태 이런 이슈들이 최근에 겹치면서 젊은 층의 이제 민심의 이반 가능성이 좀 제기되고 있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국정 동력 확보 측면에서 조국 사면 카드는 좋지 않을 수 있다. 예, 이런 인식에 따른 것이죠. 네. 하지만 이제 조국 혁신당뿐 아니라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뭐 이제 네. 종교계까지 나서서 그렇죠. 조 전 대표 사면을 좀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예. 이분들의 이제 주장은 조국은 검찰권 남용의 피해자라는 것이죠. 네. 제가 조금 아까 국회에서 한 여당 초선 의원을 만났는데 네. 이분이 말하기를 국민의힘이 그러면 성탄절에 조국 전 대표 사면하면 그럼 욕을 안 할 것 같냐. 아하하하. 예, 이거는 한마디로 시점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대통령 결단의 문제다라는 것이죠. 예. 민영배 의원은 조국 전 대표 사면은 내란 종식의 마침표를 찍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 사면 대상자 조국 전 대표 말고 다른 인물들은 어떤 인물이 있을까요? 우선 조 전 대표뿐만 아니라 아내 정경심 씨 그리고 조 전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 네. 예, 이 사건 관련자들도 이번 사면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도 이번 사면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야권 정치인으로는 정찬민 전 의원, 홍문종 전 의원, 그리고 심학봉 전 의원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들은 이젠 최근에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네. 문자 메시지로 이분들의 직접 사면을 요청한 것이 이제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그렇죠. 했는데 네. 예, 실제 이 인물들이 사면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네. 대통령실이 어느 정도 야당의 이제 요구를 수용한 셈이죠. 경제인 중에서는 최신원 전 SK 네트워크스 회장이 사면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제 또 관심을 모았던 인물이 있는데 네. 이 대통령이 연루된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예, 아하. 이걸로 기소돼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네. 이번 사면 대상에서는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뭐 속내는 알 수 없지만 아무래도 이 대통령이 좀 직접적으로 연루가 돼 있기 때문에 부담스러웠던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 네. 물론 오는 12일에 국무회의가 남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어떤 결심을 하든지 이 대통령이 사면의 이 배경 직접 밝힐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자, 다음은 국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얼마 전까지 법사위원장이었던 이춘석 의원 지금 주식 차명 거래 논란에 휩싸였는데 우선 어떤 일이 있었는지 과정부터 짚어볼까요? 네, 논란은 지난 월요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충석 의원이 휴대폰으로 주식거래 앱을 조작하는 모습이 한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촉발됐습니다. 네. 뭐 국회의원도 주식할 수 있죠. 네, 예, 네. 저도 주식을 하고 있는데 네. 문제는 해당 주식 계좌 명의가 그 카메라에 찍힌 주식 계좌 명의가 이 의원 본인이 아니라 보좌관 명의였다는 점입니다. 네. 처음에는 이게 논란이 터지니까 보좌관이 언론사에게 야, 의원이 내 핸드폰을 좀 잘못 가지고 들어간 것 같다. 예,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상식적으로 좀 이상하죠. 그렇죠. 예, 주식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매매를 하려면 뭐 비밀번호나 뭐 네. 지문 입력 같은 본인 인증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거든요. 그럼요. 이 보좌관의 해명대로면 이 의원이 자기의 핸드폰을 가져가서 실수로 가져갔는데 네. 여기에 비밀번호까지 다 풀고 주식도 의원이 마음대로 거래를 했다는 거죠. 그렇죠. 예, 좀 네. 이상하죠. 네. 특히 지난해 말 기준 이 의원의 재산 신고에는 주식 보유 내역이 전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재산 은닉이나 금융실명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게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중대한 불법 행위 의혹으로 번진 겁니다. 예. 여기에 내부 정보를 바탕으로 주식 거래를 했다 이런 의혹도 제기됐는데요. 예, 예. 이 의원이 이번 논란 터지기 전까지 국정위에서 AI 정책을 담당하는 분과장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하필 이 의원이 매매한 종목이 네이버나 카카오페이 같은 AI 핵심주였던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정책적 호재를 알고 해당 주식을 오를 걸 좀 예상을 하고 거래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예. 결국 이 의원 자진 탈당했지만 민주당조차 이거 징계를 피하기 위한 꼼수 탈당이다. 제명 절차 착수했습니다. 네. 들을수록 좀 사안이 가볍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경찰도 그래서 전담 수사팀 편성을 했죠. 그렇습니다. 이미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이 의원과 보좌관 모두 입건된 상태입니다. 네. 논란이 워낙 커지다 보니까 서울경찰청 총 25명의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습니다. 네. 적지 않은 규모인데요. 예. 여기에 경찰뿐 아니라 변호사, 회계사 이런 자금 추적 전문가까지도 다 투입됐습니다. 네. 예, 그래서 경찰이 차명 거래를 넘어서 내부 정보 이용 등 권력형 범죄 여부까지 다 들여다보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또 국민의힘은 이춘석 특검법까지 발의한 상태입니다. 네. 예, 아무래도 여당 출신 의원이 연루된 사건이다 보니까 경찰 수사 이거 못 믿겠다는 거죠. 나아가 이재명 정부의 권력형 금융 범죄 게이트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허, 네. 사실 이거를 역공 찬스로 이용하려는 뭐 분위기도 야권에서는 읽힙니다. 네, 네. 아무래도 민주당이 이젠 검경 수사를 못 믿겠다고 하면서 이른바 3대 특검을 띄웠잖아요. 네. 그러면 같은 논리로 이춘석 특검도 같이 띄워야 된다는 겁니다. 네. 예,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여당을 향해서 국정기획위원회 위원 전원 필요하다면 300명 의원 전원의 차명재산 보유 여부를 이번 기회에 특검으로 전수조사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한 상태입니다. 예, 아무래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뼈아픈 상황일 것 같은데 여당 지도부 어떤 입장입니까? 네, 이 사건은 이제 정청래 대표 체제 출범 직후에 네. 터진 굉장한 악재잖아요. 네, 네. 아무래도 가장 큰 게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에 주식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그렇죠. 예, 많은 발언을 내놨는데 네. 그중 대표적인 게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 패가 망신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겠다. 예, 이렇게 맞습니다. 강도 높게 선언했던 기억이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여당의 입장이 상당히 난처한 겁니다. 네. 이거 잘못하면 그 패가 망신 첫 타자가 자칫 오랜 동지가 될 가능성이 예, 생긴 네. 거죠. 네. 그래서 이 의원의 탈당이 아니라 징계 형태의 제명을 의결한 건데 정청래 대표도 직접 송구하다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도 엄정 수사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주식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30 세대의 주된 관심사고 네. 또 서민들의 재산과 관련된 이슈인 만큼 정부 여당이 신속한 고강도 대응에 나선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국민의힘이 주장한 특검과 관련해서는 경찰 수사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결과 좀 지켜보자 선을 그었습니다. 네. 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뭐 당연히 반사이익을 좀 기대해 볼 법도 한데
일각에서는 이게 또 뭐 야당의 호재가 아니다 이런 관측도 나온다고요? 이유가 있을까요? 언뜻 보면은 뭐 야당 입장에선 굉장한 이득처럼 보이죠. 네.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단순하진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춘석 의원이 상대적으로 온건파로 분류되는 분이셨어요. 네. 근데 이 의원이 떠난 자리에 더 센 인물이 법사위원장으로 내정됐습니다. 네. 예, 이름 유명한 분이죠. 바로 추미애 의원인데요. 네. 추미애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검찰 갈등의 중심 인물이었죠. 아, 그렇죠. 예, 별명도 추미애 플러스 잔다르크 해서 예. 추다르크입니다. 네. 그만큼 국회 내에서도 대야 강경파로 손꼽히는데 예. 국민의 입장에서는 훨씬 부담스러운 상대가 온 셈입니다. 가뜩이나 법사위가 주요 쟁점 법안의 관문이다 보니까 굉장히 시끄럽고 여야 갈등이 가장 치열한 상임위인데 추미애 의원이 위원장으로 오게 되면 법사위 정치권에서 가장 핫한 상임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육선의 전 장관 또 전 당대표까지 했던 인물이 법사위원장에 올랐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는 지금 약간 덜덜 떨릴 것 같긴 합니다. 예. 자, 이번에는 특검 얘기입니다. 그제 지난 수요일에 김건희 여사가 특검에 출석을 했습니다. 조사 쟁점은 무엇이었나요? 네, 김건희 여사는 지난 수요일이죠.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서 7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습니다. 네. 특검은 이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그리고 명태균 공천 개입, 건진법사 로비, 고가 목걸이 수수 의혹 등 총 4가지 혐의를 중점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김 여사 이날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예, 굉장히 굳은 표정으로 한마디를 남겼는데 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심려를 끼친 거에 대해선 사과를 한 거죠. 예. 다만 모든 혐의는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뭐 일례로 주가 조작 세력과 공모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주가 조작 선수들을 소개받은 건 맞는데 내가 오히려 손해를 봤다. 예, 그리고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선 너무 여러 사람들한테 연락이 오다 보니까 내가 대통령실에 말해서 연락 끊어달라고 했다. 네. 예,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어떤 알력을 행사하거나 어떤 뭐 요구를 자기가 들어준 게 없다는 거죠. 김 여사는 또 최근에 논란이 됐던 고가 목걸이, 예. 이거 재산 신고 내역에서 누락시킨 거 아니냐. 이 의혹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모조품인 줄 모르고. 예, 소위 말하는 짝퉁인지를 모르고 네. 홍콩 여행 당시에 구입한 목걸이를 어머니에게 선물했고 이걸 내가 다시 빌린 거다. 예,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예. 다만 특검은 김 여사가 여전히 진품을 당시에 착용한 뒤에 논란이 되자 가품으로 바꿔치기 했다. 이렇게 보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뭐 진술 거부권은 행사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지금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인지 특검이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 하루 만에 지금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요. 굉장히 빠른 속도인데. 네, 배경이 뭘까요? 맞습니다. 이제 조사 하루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굉장히 빠른 결정인데요. 네. 사실 법조계에선 특검이 김 여사 소환 전에 구속영장 이미 다 써놨다 이런 얘기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그만큼 특검이 혐의 입증에 필요한 그 증거와 진술을 이미 확보한 상태 이런 뜻이기도 한데요. 네. 특히 특검은 김 여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거를 이거 증거인멸의 우려가 굉장히 크다. 예.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리고 또 사안의 중대성까지 고려를 하면 구속수사 불가피하다 이런 주장인데요. 네. 또한 여론을 의식한 엄정수사 의지도 엿보입니다. 이게 특검 지휘부가 김 여사 소환 조사 당시에 의례적인 티타임조차 갖지 않고 그렇죠. 예, 곧장 조사를 시작했는데 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호칭 역시 여사님이 아니라 피의자로 통일했다고 해요. 네. 예, 한편에선 내란 특검이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시킨 상황이다 보니까 특검끼리도 일종의 경쟁 관계가 된 거 아니냐. 네. 예, 김건희 특검도 일종의 수사 성과를 좀 보여주기 위해서 김 여사 구속영장 청구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김 여사 구속 여부는 언제쯤 나올까요? 예, 아무래도 다음 주 화요일이죠. 네. 오는 12일인데 오전 10시 10분에 서울중앙지검에서 영장 실질심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예.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검과 김 여사 측이 대립하고 있는 지점이 굉장히 여러 군데입니다. 네. 예, 이제 알려진 바에 따르면은 특검은 이 모든 주장을 판사 앞에서 판판이 다 깨버리겠다. 굉장히 벼르고 있다고 해요. 네. 김 여사 측은 우리는 절대 구속당하지 않겠다.
남편과는 좀 다른 길을 가겠다. 각오를 다지면서 지금 내부적으로 회의를 따로 하면서 변호 논리를 구축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상황을 고려하면은 당일 오후 늦게나 아니면은 이튿날 새벽에 발부 여부가 결정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나오는데 네. 만약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면 역대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 상태에 놓이는 사례가 됩니다. 네. 김 여사 구속 여부에 따라서 법조계뿐만 아니라 정치권에 굉장히 큰 파장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의도 인포메이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저널 박성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2부에서는 오늘의 뉴스 또 세모정 톡톡 상담소 라디오 주치 여행 안내소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KBS 1텔레비전에서 방송되고 있는 우리말 겨루기에 나왔던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말 달인 도전 1단계 문제로 두 표현 중에 맞는 것을 찾는 겁니다. 먼저 살짝쿵 얼굴을 만지다와 살짝쿵 얼굴을 만지다 중에서 맞는 표현은 어느 것일까요? 네, 이 경우에는 세 번째 음절에 궁을 쓰는 살짝꿍이 맞는데요. 이것은 살짝을 강조해 이르는 말입니다. 또 깍지손을 하다와 깍짓손을 하다 중에 어느 것이 맞는 표현일까요? 이때는 두 번째 음절에 사이시옷이 들어간 깍짓손이 맞습니다. 깍짓손은 깍지 상태를 한 손을 말하고 깍지는 열 손가락을 서로 엇갈리게 바짝 맞추어 잡은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깍지와 손은 둘 다 순 우리말 명사기 때문에 두 단어가 합해질 때 사이시옷을 써서 깍짓손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프던 배가 한결 숙지근하다와 아프던 배가 한결 눅지근하다 중에서 맞는 것은 어느 것일까요? 여기서는 숙지근하다가 맞습니다. 숙지근하다는 불꽃같이 맹렬하던 형세가 점차 누그러진 듯하다라는 뜻의 고유어 형용사입니다. 예를 들어 불볕더위도 가을바람에 한결 숙지근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따뜻한 시선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 5분에 시작합니다. KBS 58분 날씨. 현재 전남과 경상권, 제주 일부에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금요일인 오늘 전국이 가끔 구름 많다가 흐려지겠고 대부분 최고 체감온도 31도 이상 무덥겠습니다. 하지만 주말인 내일은 남부와 제주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오면서 전국의 낮 기온도 내일부터 30도 내외로 나아지겠고 이들 지역에 남아있는 폭염특보도 모두 해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광주 32, 대구 33, 세종 31, 강릉, 제주
30도로 예상됩니다. 열대야도 입추인 어젯밤을 기점으로 서울 등 곳곳이 주춤했는데요. 주말에도 비가 오면서 열대야도 조금씩 약해지겠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동쪽 지역 중심으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인천과 경기 북부에 한때 비가 오고 내일 오전 전남권, 내일 오후는 그 밖에 전국에 비가 와 내일 늦은 밤 수도권과 강원 남부의 비가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충청권은 모레 새벽까지, 그 밖에 남부지방 일요일 오후까지 비가 오고 다음 주 월요일에도 남부와 제주를 시작으로 다음 주 중후반까지 전국에 비가 자주 오겠습니다. 주말 동안 예상 강수량 남부지방과 제주 30에서 100, 남해안 200mm 이상, 충청권은 5에서 60, 수도권과 강원권은 5mm 내외로 강수량의 차이가 크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9.6도입니다. 기상청에서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세상의 모든 정보 2부 시작합니다. 2부에서는 정치, 국제 이슈를 전해드리는 오늘의 뉴스와 또 청취자 여러분들의 작은 궁금증도 신속 정확하게 해결해드리는 세모정 톡톡 상담소 준비되어 있습니다. 금요일 코너 라디오 주치의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이 단기간 체중 감량 효과를 볼 수 있지만 건강에는 치명적이라는 이 초절식 다이어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름을 맞아서 이 다이어트 중인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저희가 상담도 해드리고 또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커피 쿠폰도 보내드릴 테니까요. 미리 문자 참여 부탁드립니다. 문자 보내실 곳은 샵 9730번입니다. 샵 973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고요. 저희 콩 게시판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듣고 오시죠. 한미 정상회담이 오는 25일 개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양국이 세부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베트남 서열 1위인 당 서기장이 오늘 10일 방한합니다. 어제 열린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사면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면권을 가진 이재명 대통령의 최종 결정만 남은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이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이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며 특검 수사와 국회의원 및 국정기획위원 차명재산 전수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이 의원의 의원직 제명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법원이 오늘 오후 내란 공모 의혹으로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청구한 구속적부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미국 통상정책을 총괄하는 제이미 센그리어 미국 무역대표가 중국에 유리했던 세계무역기구 WTO 체제는 끝났다며 이제는 트럼프 라운드의 시작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김건희 여사가 특검 출석하면서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사람 이렇게 규정을 해서 또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이 실세 역할을 했던 걸로 보이는 정황 증거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이 특검이 김건희 여사 조사할 때 여러 증언들을 토대로 질문지를 짰잖아요. 네. 근데 증언뿐만이 아니라 녹취록까지 그 앞에다가 제시를 했거든요. 내 자신의 목소리가 담긴 녹취록을 듣고도 모른다라는 대답으로만 일관을 한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명태균에게 나는 전화했다고 말해달라고 해서 그걸 그대로 전한 것뿐이다. 뭐 메신저 역할이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네. 이런 건데요. 네. 또 KBS 취재 종합을 해보면 그 특검이 6천만 원짜리 목걸이 있잖아요. 예. 그거를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했다는 건진법사의 문자 내용을 특검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네. 요 문자 메시지가 뭐냐면 그 통일교 윤 전 본부장하고 전선백 씨가 주고받은 문자라는 거예요. 네. 부탁받은 물건 여사에게 잘 전달했다. 여사가 목걸이를 받고 다이애가 큰 거라서 놀라워했다. 이런 오. 내용들이 문자에 있었고요. 네네. 게다가 그 김건희 여사 사저 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차량 출입 기록을 확인해 보니까 그렇죠. 네. 건진법사 전성배 씨 차량이 이 시기에 딱 오갔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그 입출차 기록을 비교를 했더니 그 날짜에 샤넬 가방, 그라프 목걸이, 천수삼 농축차 전달된 걸로 특검은 보고 있는 거고요. 예. 또 이 녹취에 이 관련한 녹취에 이게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먹는 인삼가루냐, 몸이 저절로 좋아지는 것 같다. 내가 윤 본부장 아니면 언제 이런 거를 먹어보냐라는 내용이 있었다고 하는데 네. 김건희 여사는 여기에 대해서 나는 인삼을 안 먹는다. 체질에 안 받고 네. 받은 적도 없고 전성배가 전화 한번 해주라고 부탁해서 통화만 했을 뿐이다. 라고 진술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 계속해서 김건희 여사가 주장하는 대로라면 내용도 모르고 알지도 못하는 통화를 그냥 부탁받아서 한 거고, 시키는 대로. 네. 네. 그리고 부탁 그 전성배 씨가 받아달라고 해서 몸에 맞지도 않은 인삼차를 받았던 거다라고 얘기한 셈이 되는 건데요. 네. 특검팀은 그 여러 객관적인 물증을 나름대로 다 추려서 가져왔는데도 혐의를 부인하니까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예.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 이 한마디가 되게 예. 큰 파장을 일으키는 것 같아요. 네. 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우리가 그동안 이제 봐왔던 그런 윤석열 대통령 임기 동안에 어떤 마포대교에 가서 시찰하는 모습도 되게 네. 화제가 됐었고 예. 아니면은 말로 이제 뭐 직접 대북 정책 내가 주도한다라는 식의 발언을 하기도 하고 네.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게 사실은 영장 청구 대비해서 처음으로 고도로 계산된 발언이라는 해석이 법조계에서 나오거든요. 네, 네. 왜냐하면 이게 공직자 신분이냐 아니냐 요걸로 아하. 뇌물수수냐 뭐 혹은 뭐 직권남용 이거에서 처분이나 해석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그리고 처음에 이제 출석할 때 소환조사 출석할 때 카메라 앞에 설 때 네. 네. 변호인들이랑 굉장히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상당히 계산된 발언이 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다라는 해석이 법조계에선 나오고 있습니다. 아, 어떤 신분상에도 본인은 공직자도 아니고 네. 아무 사람도 아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 자, 그리고 내란 공모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자신의 이 구속을 두고 부당하다면서 구속 적부 심사 청구를 했습니다. 네. 앞서 원래 그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면서 이상민 전 장관이 구속이 결정됐죠. 네. 그러다가 이 전 장관이 내 구속이 적법한지 이거 적법성 따져달라 하면서 구속적 부심을 청구한 거고요. 예. 이에 따라서 오늘 오후 4시 10분에 신문기일이 열리게 됩니다. 네. 그런가 하면 원래 그 전에 내란 특검팀이 이상민 전 장관 구속 기간에 연장을 하기로 했어요. 네. 왜냐하면 구속을 해놨는데 그 사이에 한 번밖에 조사를 못했고 지금 관련 참고인들도 조사하면서 후속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네. 이상민 전 장관 더 구속 더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본 거고 네. 서울중앙지법이 이걸 받아들여서 구속 기간을 늘려서 19일까지로 연장을 해놨는데 요 소식을 봐서인지 이 전 장관이 구속적 부심을 신청을 한 거죠.
그래서 특검팀은 이 전 장관 구속적부 심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추가 조사 이어갈 방침이고요. 네. 또 내란 특검팀 어제는 최상목 전 부총리 참고인으로 불러서 그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에 이상민 전 장관 행적 등을 조사했습니다. 예.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도 참고인으로 불러서 그날 새벽에 벌어진 일들이 있죠. 네. 네.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에 그때 막 당사로 가냐, 그렇죠. 본회의장으로 가냐 네. 이렇게 대거 불참했던 경위,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되기까지 과정이 어땠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사를 했다고 하고요. 앞으로 이 비슷하게 우원식 의장뿐만이 아니라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도 참고인 조사 예정돼 있는데 네. 예정된 조사와 자료들을 바탕으로 앞으로 그러면 추경호 전 원내대표까지 아하. 이렇게 또 뻗어나가서 소환 조사를 준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그리고 순직 해병 특검팀 이 수사 상황도 한번 짚어볼까요? 네, 지금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하고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 다시 불러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도 역시 VIP 경로설에 관해서 재차 확인하는 과정인데요. 이 두 사람 모두가 그 7월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회의, 그러니까 VIP 경로설이 나왔다는 그날 그 네. 회의에 참석한 인물들이고 예. 두 사람 다 특검 소환 조사 때 VIP 경로를 직접 목격했다고 진술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예. 그리고 타임라인 다시 조금 보면 조태용 전 실장이 이종섭 전 국방장관하고 통화를 했고요. 네. 조금 있다가 같은 날인데 몇 시간 뒤에 윤 전 대통령에게 직접 수사기록 이첩 사실 보고했고 윤 전 대통령이 크게 화를 냈다고 진술했습니다. 네. 이게 윤 전 대통령하고 조 전 실장이 통화한 게 오후 12시고 네. 그리고 1시간 45분 뒤에 네. 오후 1시 45분에 윤 전 대통령이 임 전 비서관하고 5분가량 또 통화를 하는데 이때도 또 수사기록 이첩된 걸 두고 질책했다. 아. 이렇게 알려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날 윤 전 대통령이 통화한 두 사람 다시 불러서 조사를 하는 거고 네. 특검은 그러면 이제 사건 기록에 경찰이 이첩된 이후에 다시 회수하는 과정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얼마나 관여를 했고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이걸 따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어제 그리고 특검팀의 2차 체포영장 집행 극렬히 거부하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후에 변호인단 입장문을 통해서 특검 이렇게 트집 잡으면서 부당한 집행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도 어제 기자회견 열면서 감정에 좀 호소를 하고 있어요. 네. 60대 노인이 아픈데 예. 의자에 붙들린 채로 떨어졌다. 강요죄다. 가혹행위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네. 전직 대통령 대상으로 선을 넘는 행사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네. 무법천지에 우리나라의 적법한 이 법치국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게 어이없다. 강제 인치하고자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진술을 강요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형사적으로도 강요죄고 그 자체로 가혹행위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 또 어차피 가두 진술 거부할 건데 왜 부르냐 이렇게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윤 전 대통령 측과 이 변호인단의 이런 행보는 그 전부터 이게 좀 반복됐던 거예요. 우리 네. 예전에 왜 공수처가 대통령실 한남동에 찾아가고 이럴 때도 네. 그때부터 나오지 않을 때도 이랬잖아요. 체포영장 집행할 때요. 네. 네. 거부하고 시간 끌고 그리고 공수처, 경찰, 특검 상대로 해서 비난하면서 여론전을 펼쳤고 네. 불법 행위를 하고 있다라면서 책임을 묻겠다. 엄포를 그렇죠. 놓기도 했고요. 네. 여기 이런 반응에 대해서 특검은 적법한 절차였다고 일축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은 이 일 이후에 집행하고 무산된 이후에 네. 어깨가 아프다면서 의무실을 찾았는데 건강에는 문제가 없다는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네. 윤 전 대통령이 이렇게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 앞두고 있는데 윤 전 대통령 탄핵을 놓고 또 설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4파전을 지금 다 2대2 구도로 해석을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찬탄파, 반탄파 이렇게 해서 탄핵 찬성이라면 안철수, 조경태. 네. 탄핵 반대라면 김문수, 장동혁 이렇게 나눠지는 거고 네.
근데 사실 원래 5명 후보였는데 중립을 내세우던 주진우 후보가 떨어진 것만 봐도 물론 주진우 후보가 어떤 경험이나 새가 너무 없는 것도 있지만 네. 선명성이 좀 이번 전당대회에서 아하. 필요했다라는 거를 방증하는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가 2대2 구도가 되자마자 이제 비상계엄하고 탄핵을 두고 굉장히 날석에 싸우고 있는데요. 네. 특히 김문수 후보가 안 그래도 이 전한길 씨 포함해서 보수 유튜버들이 토론회 주최하는 거 참석하는 걸로도 조금 말이 나왔거든요. 네. 근데 참석한 것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말을 한 게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입당은 당연히 받아야 된다. 그분이 계엄해서 누가 죽은 게 있냐. 6시간 만에 계엄 해제되고 없지 않느냐. 이런 말도 했는데 이거는 윤 전 대통령이 그 전에 파면되기 전에 했던 논리와 똑같은 내용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탄핵 찬성파인 안철수 조경태 후보는 맹비난을 하고 나섰습니다. 예. 안철수 후보는 친전한길 후보의 윤 어게인 본색이 드러났다. 그러면 대선 유세 때마다 김문수 후보가 저와 함께 국민께 드렸던 사과는 무엇이었느냐. 네. 이렇게 되물었고요. 조경태 후보는 칼을 휘둘렀지만 죽은 사람이 없어서 죄가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 즉각 후보직 사퇴하고 정계를 떠나라. 이렇게 날을 세웠습니다. 예. 이번 전당대회에서조차 사실 혁신은 사라지고 내란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모든 여론조사에서 당 지지율도 역대 최저치 계속 갈아치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오늘 오후 2시부터 대구 경북 시작으로 해서 권역별 합동 연설을 시작합니다. 네. 한낮의 교양 파트너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여당 더불어민주당 얘기를 좀 해보면요. 정청래 당대표 취임 이후에 오늘 첫 현장 최고위원회의 개최했네요. 네, 정청래 대표하고 신임 지도부가 오늘 오전 광주를 갔습니다. 네. 국립 5.18 민주묘지에 참배를 하고요. 정청래 대표는 그 시간이 지났다고 분노가 사그라드는 건 민주주의를 흐릿하게 만드는 일이다. 노상원의 수첩을 똑똑하게 기억해야 된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려고 했는지. 내란을 철저하게 처벌하고 단죄하지 않는다면 또다시 참극이 벌어질 거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예. 전남 무안군에서 최고위원회의 열고 수해 현장에서 피해 주민 간담회를 가졌고요. 이후에는 서울로 와서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당원 주권 정당 당원과의 대화 행사를 주재하게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닷새간 휴가를 마치고 이르면 주말 이렇게 업무 복귀를 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외교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 한미 정상회담 이번 달 마지막 주에 성사될 거란 관측이네요. 네. 들려오는 거로는 오는 25일이 제일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네.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잠정적으로 양국이 마지막 주에 만난다 하고 세부 조율을 하는데 동선도 그렇고 또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막 여기저기 또 딴 데 만나느라 바쁘고 하니까 세부적으로 일정이 변동될 수 있어서 일단 대통령실은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의제 같은 것도 조율하고 그러면 양국이 곧 일정을 확정해서 발표할 텐데요. 예. 이번 회담에서는 예상하고 있는 대로 한국의 국방비 증액 문제라든가 네. 한미 동맹 현대화 이런 안보 이슈가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한미 정상회담이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으로 가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돌아오는 길에 일본을 들러서 한일 정상회담을 갖는 그런 일정도 아하, 고려하고 네. 있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예. 그리고 11일에는 베트남 서열 1위인 서기장이 또람 서기장이 국빈 방문을 하게 되죠. 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휴가 후에 복귀하자마자 정말 연일 외교전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네. 지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굉장히 바쁜 게 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이르면 다음 주에 정상회담을 할 거란 소식 전해지네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하고도 얘기해야 되고 네. 러시아하고도 얘기하고 지금 되게 바쁜데요. 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휴전 시한을 러시아에 제시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미국의 중동 특사가 모스크바에서 푸틴 대통령하고 회동하고 네. 요때 두 사람의 회담이 전격 성사된 겁니다. 네. 원래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후에 2기 행정부 세워지고 나서는 두 사람이 푸틴하고 두 사람이 그 몇 차례 통화를 하긴 했는데 네. 직접 만난 적은 없거든요. 네. 그래서 푸틴 대통령은 지금 미국의 관세 제재 피할 그런 계기도 필요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또 어떤 휴전 협상 내세우면 양쪽이 얻을 수 있는 카드를 네. 쥐고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좀 떨어진다. 네. 맞아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푸틴이 만날 장소로 우리 그럼 아랍에미레이트에서 만나는 게 어떠냐 이렇게 제시를 했다고 해요. 네. 근데 요거 보면은
지금 관세 전쟁 한창 하고 있는 미국이 중동하고 관계 정립에도 사실 좀 되게 복잡한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장소가 조금 미묘해 보이는 측면이 있고요. 우크라이나 종전 논의가 또 새로운 국면을 맞을지도 관심 모아집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바로 세모정에 물어보세요. 당신의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세모정 톡톡 상담소. 건강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세모정 톡톡 상담소 라디오 주치 오한진 가정의학과 전문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셨어요. 요즘 저도 그렇지만 여름철을 맞아서 주변에도 살 좀 빼야겠다 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 다이어트 하면 뭐 운동 물론 중요하지만 일단 잘 이 먹는 거 조절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아, 그렇죠. 네. 운동으로 살을 빼려면 하루에 한 10시간씩 운동해야 될 거예요. 네. 네. 근데 그렇지 못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네. 식사량 조절에 힘을 쓰죠. 네. 근데 요즘에 아주 극단적으로 식이 조절을 해가지고 살을 빼겠다. 그래서 예. 뭐 초절식 다이어트가 요새 좀 유행하나 봐요. 네. 그래서 이 장점 또 부작용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잘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절식 다이어트라고 하니까 진짜 일단 이름부터 어감에서 좀 약간 이거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덜컥 드는데 소식하고는 좀 많이 다른 걸까요? 그렇죠. 소식하고 초절식은 차이가 있죠. 네. 소식이라는 것은 원래 먹던 것보다 조금 줄여 먹는 거. 그래서 적게. 뭐 크게 부담도 없고 네. 뭐 건강도 잘 유지될 만하고 장수하는 데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소식이라고 하죠. 예. 새끼 다 먹으면서 양을 조금 줄이는 거. 그렇죠. 뭐 장기적으로 하기가 좀 괜찮죠. 네. 근데 이 초절식 다이어트라는 것은 이거 아주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어허. 뭐 효과도 아주 훌륭하지만 네. 위험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우선 아하. 극도로 식사량을 제한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하루에 남자 같으면 2,000에서 2,500 칼로리, 네. 여자는 한 1,800에서 2,300 칼로리 정도를 먹는다고 하는데 네. 700 칼로리 이하로 확 줄이는 거예요. 어우 너무 적은데. 700 칼로리. 이게 네. 왜 문제가 되냐면 예. 남자나 여자나 한 1,300에서 1,400 칼로리 정도가 기초 대사량이라고 하거든요. 네, 네. 기초 대사량은 내가 내 일생 내 하루를 유지하는 데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그 영양 상태예요. 네, 그래서 네. 칼로리가 이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건데 그렇죠. 이거보다 더 아래로 먹다 보니까 몸에서는 뭐 더 내 몸을 유지할 수도 없는 정도가 들어오니까 체중이 엄청나게 많이 빠지죠. 네, 네. 그래서 아주 빠른 체중 감소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데 이게 이제 건강에 문제를 유발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라디오 주치 코너에서는요, 이 초절식 다이어트의 명과 암, 장점과 부작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식사량을 많이 줄이는 다이어트나 혹시 식욕을 감퇴시키는 이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고민이나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문자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상담도 해드리고 또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커피 쿠폰, 오늘은 커피입니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보내실 곳은 샵 9730번입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콩 게시판 또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관심을 갖고 이 초절식 다이어트를 선택하는 이유, 어떤 장점이 있으니까 선택을 하는 거겠죠. 당연하죠. 네. 우선 가장 큰 장점이 아주 빠른 체중 감량 효과예요. 빠르게, 빨리. 단기간에 그냥 눈에 띄게 확 변합니다. 예. 그러니까 엄청 혹하죠. 네, 동기부여가 확실히 되는 거예요. 아주 급하게 살을 빼야 되는 그런 상태. 뭐 결혼식이 눈앞에 있다든지 네. 아니면 뭐 무슨 시합을 한다든지 할 때 그렇죠. 이 많은 사람들이 선택을 합니다. 네. 또 이렇게 급작스럽게 빼다 보니까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이 돼서 당에도 도움이 되고 혈압에도 아하. 도움이 될 수 있고 네. 또 염증 감소도 된다라는 아주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오, 네. 또 일부 연구에서는 수명 연장과도 연관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제 연구들도 오, 있어요. 예. 또 이렇게 적게 먹다 보면
식사량이 줄어요. 그래서 위가 줄었다나 이런 느낌도 들 수 있어요. 네네. 하지만 이 장점만 보시고 시작을 하시면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장점이 일단 많이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이 초절식 다이어트 하려고 뭐 약을 드시거나 또 주사 치료제 사용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건강에는 좀 어떤 영향을 줄까요? 뭐 일단 이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약이나 또 주사약을 이용하는 경우가 꽤 요즘에 많습니다. 네, 많더라고요. 그분들 보면 막 오 살이 왜 이렇게 많이 빠졌어 이렇게 맞아요. 놀라시는 경우도 있죠. 네. 워낙에 체중이 빨리 빠지니까 뭐 깜짝 놀래기도 하는데 그런 반응을 또 좋아해요. 네. 그런 네, 얘기 들으면. 맞아요. 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영양 불균형 또 건강 악화가 초래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초절식을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하루 섭취량이 너무 작은 거를 얘기하니까 이렇게 되면 탄수화물이나 지방, 단백질 모든 영양소가 부족해지고 미네랄 부족도 나타날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작용들이 나타나요. 네. 첫 번째로 이제 막 사람이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그렇죠. 예, 아주 예민해져요. 예. 두 번째 머리도 빠질 수 있고 갑상선 기능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예. 피부도 굉장히 많이 늘어지거나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네. 또 간이나 콩팥이나 심장에도 부담이 올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 빈혈도 생길 수가 있고요. 예. 또 호르몬 변화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기초대사량보다 더 적게 먹기 때문에 올 수 있는 것들이고 네. 이러다 보면 면역력도 떨어지게 되고 그렇겠네요. 그래서 질병이 걸리는 경우도 생기고 여성분들은 또 이렇게 너무 적게 먹게 되면 생리 주기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이러면서 생리 현상이 잘 안 될 수 있고 예. 임신, 출산 이런 것들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주 이 여성분들은 체지방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네. 이런 체지방 자체가 갑자기 줄어들게 되면 생식 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주의가 좀 필요합니다. 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요즘 이 비만 치료제 선택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데 뭐 물론 효과도 있겠죠. 또 부작용도 있을 텐데 함께 네. 짚어 주실까요? 네, 이제 식욕 억제제라고 우리가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게 이제 비만 치료 약제들이죠. 네. 그래서 식욕을 확 줄여도 주니까 뭐 내가 조절을 안 해도 저절로 식사량도 줄고 그래서 체중도 좀 줄고 하니까 참 도움이 돼서 약물에 도움받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네. 더더욱이 아주 나는 극도로 이 식사량을 줄여야 되겠다 이런 경우는 더더욱이 이제 약물 도움을 받는데 네. 일단 이런 약물들은 실제로 식욕을 줄여줘요. 그리고 네. 포만감을 오래 가게 하기 때문에 먹지를 않아도 살만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섭취량이 확 줄죠. 예. 그래서 체중의 한 5%에서 15%가 급작스럽게 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또 혈당도 조절되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 하지만 부작용은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첫 번째 부작용으로는 일단 위장관계 부작용이 생겨서 뭐 메스껍다, 배가 아프다, 설사를 한다, 뭐 구역질이 난다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고 예. 또 못 먹다 보니까 탈수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또 어지럽다. 아주 막 피로해 죽겠다 힘이 하나도 없다 이런 소리도 할 수가 있고 네, 네. 또 이걸 하시다가 갑자기 약물을 탁 중단하면 느닷없이 체중이 갑자기 늘어나는 이런 요요 현상이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이걸 조금 장기적으로 쓴 경우에는 담낭염이나 네. 또는 담낭에 돌이 생기는 결석이 생기는 이런 일도 생길 수가 있고 또 이 약물에 너무 의존하는 심리적 의존 상태까지도 나타나고 있다라는 이제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잘 보셔서 내가 얼마나 유지해야 할지를 전문가들하고 좀 상의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거를 어느 정도 다들 뭐 알고 계실 텐데 그럼에도 비만 치료제에 의존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단기간에 이렇게 살이 빼진다는 그 매력 때문이겠죠. 그렇죠. 네. 그게 엄청난 매력이잖아요. 그렇죠. 더더욱이 내가 조금씩 줄이고 운동을 막 늘려가지고 체중이 주는 게 아니라 갑자기 이렇게 살이 빠질 수 있다는 거에 굉장히 큰 매력이 있는 거죠. 예. 하지만 이렇게 급격하게 살이 빠지는 것은 대개 근육이나 수분 손실이 주된 효과예요. 그래서 근육이 줍니다. 그러니까 내 몸에 근육이 줄어들면 내 몸에서 매일 써야 되는 기초 대사량이라는 양이 줄어요. 네, 네. 이렇게 되면
이 약을 끊고 다시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간 순간 네. 기초대사량은 떨어져 있고 내가 먹는 건 예전하고 똑같이 먹으니까 급작스럽게 살이 찝니다. 그래서 요요 현상이 생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체중을 정말 줄이고 싶고 건강하게 줄이고 싶다 그러면 조금 천천히 가시는 게 정답입니다. 그러면 아까 그리고 뭐 요요 현상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정신 건강에도 조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요. 그렇죠. 네. 그렇죠. 사실 이 정신 건강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네. 이 칼로리를 너무 제한하니까 안 먹어지고 안 들어가고 못 먹고 내가 막 억지로 좀 안 먹어야 되니까 스트레스로 작동을 하는 거예요. 네, 네. 음식을 보면 막 집착이 막 생기는 사람도 있고 안 들어가는데도 막 먹으려고 노력하고 또 잠깐 동안에 폭식을 하시는 분도 생기고 네. 거식증도 생기는 분들이 있고요. 또 음식에 대해서 막 죄책감을 느끼는 경우도 생기고 그러면서 감정 기복이 생겨서 우울감, 불안감 이런 게 반복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또 네. 심한 경우에는 심리적으로 왜 나만 이렇지 하는 이제 고독감, 고립감 이런 걸 느끼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 이 우리가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네. 배를 채운다는 그런 뜻만이 아니라 사실 사람들하고 같이 먹고 혼자서 먹는 경우보다는 여럿이 같이 먹고 그렇죠. 식구들이랑 같이 네. 먹고 이러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먹는 것은 에너지원을 섭취하는 것 이상의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체중을 빼느라고 너무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이런 감정적인 문제 또 스트레스로 작동 이래서 정신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그 비만 치료제를 썼을 때 요요 현상이 쉽게 올 수 있다고 하셨는데 네네. 초절식 다이어트도 역시 이 요요 현상이 좀 나타나기 쉬울까요? 당연하죠. 초절식이라는 것은 네. 기초대사량보다도 더 낮은 그 식사량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기초대사량이 유지가 안 돼요. 그러니까 내 똑같이. 몸이 막 갑자기 살이 빠지죠. 네. 그러면서 사실 기초대사량이 줄었으니까 내 몸은 사실 거기서 조금만 먹어도 기초대사량으로 쓰는 양은 작고 나머지는 전부 내 몸에 지방으로 저장이 되거든요. 아하. 그래서 정상적으로 먹던 사람이 기초대사량이 줄었어요. 그러면 네. 똑같은 양을 먹어도 체중이 갑자기 늘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주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뭔가 약간 그런 상황이 오면은 약간 억울하다는 생각도 들면서 그럼요. 더 적게 먹고 이렇게 네, 악순환 그러다가 되겠네요. 또 자꾸 뭐 기초대사량은 또 줄고 이러니까 다음에 다시 먹으면 훅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할 때도 운동이라는 것을 조금 생각은 좀 해보셔야 돼요. 운동을 같이 이렇게 병행하면 뭐 안전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초절식? 꼭 그렇지는 않죠. 왜냐하면 초절식일 때는 네. 내 에너지가 너무 적잖아요. 네. 그러니까 운동을 할 힘이 없어요. 아하. 너무 적어서. 네, 사실 운동에 효과가 있으려면 적절한 정도의 에너지원이 들어와야 운동으로서 효과가 있는데 네. 이거는 뭐 가만히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보다도 더 적은 양이 들어오니까 그렇죠. 운동을 할 그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운동을 하다 보면 근육 손실이 더 많아져 가지고 탈진하면서 또는 저혈당으로 쓰러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초절식을 하시면서는 운동에 대해서도 반드시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하시고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런 상황이어도 어쩔 수 없이 내가 초절식 다이어트를 해야겠다. 네. 만약에 건강을 위해서 좀 어떤 점 특히 신경을 써야 될까요? 우선 첫 번째는 수분 섭취를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수분이 충분치 않으면 내 몸에서는 노폐물 배설도 쉽지 않아지고 또 포만감도 잘 오지 않게 되고 순환이 잘 안 되게 돼요. 우선 혈액량도 줄어들기 때문에 또 피로가 쉽게 회복되지도 않게 되고 그래서 원래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초기에는 탈수가 반드시 오거든요. 그래서 물을 적당량 더 드셔주시는 것이 이 초절식 다이어트를 하면서 내 몸을 보호하는 하나가 되고요. 두 번째는 단백질을 드셔야 돼요. 단백질. 초절식을 하면 근육이 확 줄기 때문에 근육량을 최소한으로 줄이려면 단백질 섭취를 좀 늘려야 됩니다. 또 단백질은 면역력하고도 아주 관계가 크기 때문에 단백질을 반드시 이 초절식을 하더라도 식사량에 단백질은 꼭 넣어야 된다. 또 단백질이 포만감을 줘요. 그래서 이 포만감에도 단백질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내가 배를 덜 고프면서 빼려면 단백질이 들어가야 됩니다. 또 세 번째로는 이제 가공식품이나 이 단 음식을 좀 피해야죠. 이거 어려운데요. 이런 것들은 뭐 갑작스럽게 혈당을 올리게 되고 그러면서 요요도 이 사실은 이런 단 음식 가공식품 때문에 더 빨리 오거든요. 지방으로 확 내 몸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하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하면서 건강한 다이어트를 위한 어떤 핵심 원칙 한번 짚어주시죠. 뭐 너무 잘하시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네. 우선 균형 잡힌 식사를 해라.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다 골고루 들어있는 음식. 네. 두 번째는 제철 채소,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네. 또 물 많이 드시는 습관을 좀 꼭 가져라. 또 단 음식 요거 좀 피하시는 거 좀 네. 줄이셔야 되고 완전히 안 드시면 또 안 됩니다. 줄이셔야 네. 돼요. 극단적이면 안 돼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스트레스와 뭐 감정적인 이런 스윙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해결하려면 좀 안정적인 그런 일들을 좀 하시는 게 좋겠고 네. 운동이 꼭 병행돼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다. 나는 정말 꼭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바탕이 좀 돼야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 초절식 다이어트의 명과 암, 장점과 부작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고민 있으신 분들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한진 가정의학과 전문의 처방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네요. 삼총사의 먹어 먹어. 네, 삼총사의 먹어 먹어 함께 들어봤습니다. 그 사이에 많은 분들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8485님, 간헐적 단식이 좋다고 하던데요. 밤 9시부터 다음 날까지 한 14시간 정도 간헐적 단식을 하면 다이어트 효과 있을까요? 하셨어요. 당연히 있죠. 12시간 이상 간헐적 단식을 하면 네. 대부분 효과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아주 잘하시는 생각이고요. 네. 이 간헐적 단식 이용하시면 체중 줄이는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간헐적 단식하고 초절식 다이어트는 다른 거죠? 다르죠. 네, 완전 네. 다르죠. 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8625님, 올해 59살이라고 하시고요. 3개월 전에 심근경색으로 시술을 했습니다. 담당 의사가 살을 빼야 한다고 해서 3개월 만에 8kg 정도 감량을 했습니다. 그런데 살 빼고 나니까 가끔 현기증이 나는데 괜찮을까요? 하면서 키 165에 몸무게 53kg이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네, 지금은 뭐 너무 많이 안 나가시는 편에 속하네요. 네, 네. 그 당시에도 8kg를 더해봐야 61kg인데 네. 165에 61kg이라는 것은 사실 그렇게 많이 나쁜 상태는 아니거든요. 네. 체중이 너무 많이 빠지신 그런 상황도 있고 하니까 근육을 조금 늘리시는 운동을 좀 하시면서 단백질 섭취를 조금 늘리셔서 체중을 조금 올리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3개월 안에 8kg 꽤 너무 많이 많은 빠진 양을 거예요. 빼셨기 때문에 좀 네. 어지러우실 수 있는 것 같고요. 3941님, 운동을 저는 매일 하는데요. 운동도 쉬어가면서 해야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며칠에 한 번 쉬면 근육이 빠지지 않고 유지가 잘 될까요? 하셨어요. 네, 이것도 이제 논란이 많은 건데요. 네. 유산소 운동은 매일 해도 됩니다. 네. 유산소 운동은 매일 해도 되고 네.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근력 운동 이것은 매일 하면 근육이 커지는데 별 도움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하루 쉬고 하는 것이 훨씬 더 근육 키우는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알려져 있으니까 네. 며칠이 아니라 하루 쉬면서 하시면 돼요. 근력 운동은 그렇게 하고 네. 유산소 운동은 매일 하셔도 큰 문제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운동 이렇게 매일매일 요즘은 못 하고 있지만 매일 할 때 하루는 상체, 하루는 하체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했거든요. 좋죠. 예, 좋습니다. 이렇게 한번 근육 유지해 보시기 바라고요. 콩으로 홍영민님, 50대 초반 여성분이시고 비만이라고 하시면서 다이어트 한약 화환을 먹고 있습니다. 식욕 조금 억제되는 듯하지만 그래도 음식 잘 먹는 편이거든요. 비만인 상태가 더 안 좋을지 아니면 한약 환이 더 안 좋을지 계속 환 먹을지 고민이라고 하셨어요. 네, 뭐 병원에서 몸에 해로운 걸 주셨겠습니까? 그걸 먹고 식욕이 좀 억제되면 덜 잡수셔야 도움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일단은 체중 줄이는 게 목표니까 네. 식욕을 줄이시고 먹는 양을 일단 식욕보다도 먹는 양을 줄이실 방법을 더 찾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네. 홍영민님 50대 초반이시니까 이제 그 완경이 되셨을 거거든요. 네. 이럴 때는 운동도 좀 병행하시면 더 도움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저희 제작진이 또 질문을 보내줬는데 마른 비만일 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많이 먹고 운동 열심히 하면 되는 걸까요? 하셨거든요. 많이 먹으면 안 되죠. 먹어 이거 안 됩니다. 적당히 드시고 운동량을 좀 늘리시는데 코어 운동 중심으로 좀 하시면 배가 좀 줄어듭니다. 네. 초절식도 위험하지만 너무 많이 드시는 것도 위험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7780님 40대 중반 남성분이시고 요즘 들어서 체중이 늘고 배가 부쩍 나오는데요. 뱃살 빼는 효과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이 얘기 엄청 많이들 하시는데 네. 뱃살만 빼는 방법 없어요. 그렇죠. 뱃살만 절대 안 빠집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식사량을 줄이시면서 전체적인 운동, 특히 살을 빼시고 싶으면 유산소 운동에 힘을 쓰시면 배가 줄어듭니다. 예. 네. 이분들 가운데 오늘 8485님, 3941님, 콩으로 보내주신 홍영민님, 7780님 모바일 커피 쿠폰 바로 보내드리고요. 또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 더 보내드리겠습니다. 방송 끝나고 홈페이지 확인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 예고해드려야죠. 휴가를 다녀온 분들, 휴가를 미룬 분들 많을 텐데 다음 주 이 시간에는 휴가 후유증 덜 느끼는 방법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궁금증 있으시다면 미리 문자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은 세상의 모든 정보 홈페이지에 글 남겨주시면 방송에 소개될 확률도 올라가고 더 깊이 있는 상담도 가능합니다. 문자는 샵 97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똑똑 라디오 주치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정의학과 오한진 전문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행은 일상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원동력이 되곤 하는데요. 여러분의 일상을 특별하게 만들 여행지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여행 안내서 이번 주부터는 여러분들 주말 계획 참고하실 수 있도록 금요일에 함께하게 됐습니다. 매일경제 여행플러스 장주영 편집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이 보니까 8월 8일이거든요. 네. 제가 또 88년생이기도 하고 뭔가 기운이 팔팔 넘쳐나는 그런 날이었으면 하는데 네. 조금 기운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오늘 어느 곳으로 여행을 떠나면 될까요? 그러고 보니까 호돌이 좀 닮으신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얘기 종종 듣습니다. 예. 이 실제로 이 숫자 8이 중국에서는 복을 불러온다고 해서 그렇죠. 아주 인기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도 오늘 8이 2개가 들어가는 날인 만큼 중국에서는 축제를 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까지 그러네요. 해보는데 그 이유가 8이 돈을 많이 번다는 뜻으로 여기는데 네. 이 발전하다란 말의 한자어 일어날 발자랑 네. 숫자 8의 발음이 유사해서 생겼다고 해요. 아하. 그래서 옷에 막 88 그려 있는 네. 티셔츠 입고 막 네네. 돌아다니는 중국 분들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 부자의 기운을 좀 불러온다면 불러준다면 좀 좋은 일이니까 네. 경쾌하게 오늘 8월 8일 강력하게 한번 불러보면서 여행 안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오늘 먼저 가볼 곳은 전북 고창입니다. 네. 고창. 첨벙 바다에서 뛰어놀 수도 있고요. 또 갯벌에서 보물까지 캘 수 있는 그런 곳인데 고창의 90호 해수욕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일단 이 고창군에 대해서 살짝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네네. 고창이 보물의 도시라고 불리는데요.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무려 7개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오, 진짜 보물이네요. 네. 그렇죠. 이 세계문화유산 고창 고인돌이 있고요. 네, 또 세계 자연유산 고창 갯벌, 그리고 고창 전 지역이 생물권 보전 지역으로 전정이 돼 있습니다. 또 병바위 등 13개소가 있는 세계 지질공원도 있고요. 네. 또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2개가 있는데요. 네. 판소리 또 농악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계 기록유산이 있는데요. 네네.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인 무장 포고문을 비롯해서 3종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고창 곳곳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도시라는 대단한 자부심을 읽을 수가 있는데요. 네. 그러나 여기가 끝이냐? 그런 건 아닙니다. 고창을 좀 더 찬찬히 불러보면 숨겨진 보물처럼 자랑할 곳이 훨씬 많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이 고향에서 좀 가깝다 보니까 이곳 고창 하면 뭐 청보리밭이나 뭐 복분자, 수박 이런 맞습니다. 걸 많이 떠올렸는데 이렇게 7가지 또 보물이 있는 줄은 잘 몰랐거든요. 더 궁금해집니다. 본격적인 여행
떠나보시죠. 네, 제가 오늘 고창 90호 해수욕장으로 떠난다고 전해드렸는데요. 네. 이 고창은 매해 갯벌 축제가 있을 정도로 이 고창의 바다는 갯벌로 유명합니다. 네. 하지만 이 90호 해수욕장은 금빛 모래알이 반짝반짝거리는 모래사장이 아주 드넓게 펼쳐져 있는데요. 예. 물이 멀리까지 빠져서 해수욕장의 바닥은 펄이 아니라 이 그 고운 금모래가 깔려 있어서 제대로 해수욕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네. 해변 한 1km 앞에는 쟁반처럼 둥근 가막도라는 섬이 있는데요. 네. 자체만으로 아름다운 풍경을 그려내고요. 또 해변의 끝자락에 솟아있는 기암괴석은 뭐 바다 풍광의 운치를 더해줍니다. 네. 또 바닷가에 늘어선 키 큰 소나무들은 이 가지를 길게 늘어뜨리고요. 또 강렬한 햇빛에 그 지친 피서객들한테 시원한 그늘까지 제공을 합니다. 네. 또 해변의 경사가 좀 완만하고 평평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린 아이까지 아주 안전하게 해수욕을 즐길 수 있는 최적의 여름 피서지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90호 해수욕장 지금 제 머릿속에 이렇게 다 그려봤는데 뭔가 반짝반짝하는 모래알과 이 송림까지 해서 가족 여행으로 가기 참 좋은 곳이라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날씨에 따라서 영향이 조금 있지만 파도가 거칠지도 않고요. 또 연중 잔잔한 편이에요. 네. 그래서 모래사장 역시 또 완만하고 평평해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해수욕 즐기기는 아주 그만인 그런 곳입니다. 네. 뭐 어떤 분들은 물이 싹 빠지면 모래사장이 좀 꽤 단단하고 부드러운 편이라서 여기에 공 하나 던져놓고 축구를 하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모래사장의 모래질이 좋다는 얘기일 거고요. 네, 네. 뭐 이 여름 가기 전에 꼭 한번 이 90호 해수욕장 찾아보시길 추천드리고 예. 이 고창을 대표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뭐 누차 말씀드리지만 갯벌입니다. 네네. 그렇죠. 차로 한 90호 해수욕장에서 20분쯤 부안 방향 그러니까 북쪽으로 좀 가다 보면 네. 람사르 고창 갯벌 센터라고 있습니다. 네. 이 갯벌 탐방의 시작이자 끝인 곳인데요. 일단 센터는 두 개 층으로 나뉘는데 네. 1층 전시관에는 고창 갯벌의 특징, 또 갯벌의 생태계, 갯벌의 보존 가치 등에 대한 교육적인 내용을 알기 쉽게 전시하고 있습니다. 예. 또 2층에서는 움직이는 저새, 또 바다보석 목걸이 등을 직접 만들고 또 배우는 그런 체험 활동을 할 수가 있고요. 네. 또 센터에서 자전거나 킥보드를 빌려줘요. 오. 네. 그래서 이걸 타고 갯벌 탐방로를 마음껏 둘러볼 수가 있습니다. 예. 뭐 이곳의 하이라이트는 갯벌 탐방 전기차를 타는 건데요. 전기차까지. 네. 네. 이 명예 습지 생태 안내인이 동행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분의 풍부한 해설과 함께 한 30여 분 고창 갯벌을 둘러보는데 이 갯벌을 처음 만나는 분들, 특히 아이들에겐 재미 그리고 또 의미까지 둘 다 챙길 수 있는 그런 알찬 시간입니다. 뭐 자전거나 킥보드 빌려준다고 하니까 그거 타고 이렇게 돌아보는 것도 덜 힘들고 재밌을 것 같고 또 전기차 타고 둘러보는 것도 색다른 재미가 될 것 같은데 갯벌은 언제 들어가 볼까요? 네. 야,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제가 발을 담그게 발로 걷게 해드리겠습니다. 할래요? 네. 이 고창 갯벌은 충남 서천 갯벌, 또 전남 신안 갯벌, 그리고 보성 순천 갯벌 등과 함께 한국의 갯벌이라는 이름으로 네. 2021년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렇죠. 멸종 위기종을 포함해서 다양한 생물이 갯벌 생태계를 이루고 있고요. 네. 자연 유산으로서의 보존 가치도 높아서 등재를 했다. 그런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네. 이 고창 갯벌은 심원면을 비롯해서 부안군과 접경을 이루는 곰소만 일대가 핵심 지역인데요. 2010년 람사르 습지로 등록된 면적만 해도 40.6 제곱킬로미터가 됩니다. 계절에 따른 뭐 퇴적물의 변화 폭이 큰 편이거든요. 네. 갯벌의 그 바깥부터 안쪽으로 갈수록 모래갯벌, 또 혼합갯벌, 펄갯벌 이렇게 다양하게 분포하고요. 뭐 이걸 바탕으로 해서 갯벌 퇴적의 스펙트럼 전형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인기 있는 갯벌 체험 마을은 여러 곳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곳이 만돌 어촌 체험 휴양 마을입니다. 예. 이 갯벌 체험은 물이 좀 빠져야 갯벌 체험을 시작하거든요. 네네. 먼저 체험학습장에 전화를 해서 물때를 좀 알아보셔야 해요. 네. 그래서 체험 시간 역시 확인하고 가셔야 합니다. 아하. 그냥 나 가야지 하고 가시면 체험을 못 하실 수가 있어요. 낭패를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이 모든 것을 마치면 거대한 트랙터 바퀴를 장착한 갯벌 트럭이 딱 보입니다. 네.
뭐 이때 이 트럭을 보자마자 아주 분위기가 술렁술렁하는데요. 네. 외관이 좀 그 SF 영화에서 볼 법한 거대한 몬스터 자동차처럼 꾸며놨거든요. 네. 그래서 거대하고 화려하게 치장이 돼 있는 만큼 아이들도 또 어른들도 아주 유쾌하게 좀 볼 수가 있고요. 네. 또 트럭은 일렬로 서서 마주 보면서 앉아가게 돼 있거든요. 아. 예, 군용 트럭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또 트럭을 타고 네. 갯벌로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 자체만으로도 진짜 뭔가 영화 속에 들어가는 느낌이 들 것 같아서 재밌을 것 같은데 조개 네. 어떻게 잡으면 될까요? 네. 자, 트럭을 타고 네. 한 10분 정도 갯벌로 들어갑니다. 네. 눈앞에 펼쳐진 고창 갯벌은 뭐 드넓다라는 표현을 넘어서 광활합니다. 6km에 걸쳐서 속살을 드러내는 갯벌은 어디까지 물이 빠졌는지 알 수 없을 정도인데요. 네. 뭐 저 앞쪽으로 외죽도라는 섬이 있는데 마치 거기까지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아. 뭐 이런 생각마저 듭니다. 네. 갯벌 체험하다 보면 공통적으로 재미있는 장면이 좀 펼쳐지는데 네. 아이들도 그렇고 부모들도 그렇고 근사한 풍경은 상관없고요. 네. 무조건 땅바닥만 보고 있습니다. 캐려고. 네. 네. 그래서 막 땅을 막 파헤치기 시작하는데요. 아, 네. 일단 그 여기 관리하시는 분들이 작은 갈고리랑 양파망 작은 거 하나를 나눠주시거든요. 네네. 예, 바로 그 갈고리로 이 갯벌에 보물을 캐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아하. 뭐 주로 동죽이라고 부르는 백한목 조개를 많이 캐는데요. 네. 뭐 가끔씩 아이 손바닥만한 큼지막한 조개도 심심찮게 보이지만 네. 뭐 거의 동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뭐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조개 캐기에 흠뻑 빠지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는데 양파망 좀 작은 양파망이거든요. 네. 그게 금세 차버릴 정도입니다. 네. 얼마나 신날까? 재밌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양파망에 가득 채운 동죽은 트럭을 탔던 장소로 들고 와서 이 뻘에서 묻은 흙을 씻어내는데요. 네. 조개 씻는 바닷물을 모아놓은 공간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예. 그곳에 구멍이 뚫린 큰 바구니가 있는데 거기에 동죽을 넣고 막 흔들면서 그 펄에 묻은 흙을 떨어냅니다. 네네네. 여기서 갯벌 체험 가는 분들에게 몇 가지 꿀팁을 좀 드리면요. 네. 일단 준비물입니다. 준비물. 네. 흔히 목장갑이라고 하죠. 네네. 꼭 챙겨가셔야 하고요. 아하. 양말은 가급적이면 두꺼운 걸 신는 게 좋습니다. 아하. 또 장화가 있다면 장화는 꼭 챙겨가시면 좋고요. 예. 또 무엇보다 이 김치 냉장고에 들어가는 큰 통 있죠. 네네. 네, 아니면 반찬통. 뚜껑이 달린 바구니도 괜찮고요. 바구니. 네, 뭐 그 현장에서 판매하는데 이것저것 구매하다 보면 10,000원 정도가 넘어갑니다. 네,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럼 바구니 어디에 써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이 바구니는 이 잡아온 동죽을 이 바닷물에 담가서 가져가야 하거든요. 예, 그런 용도로 씁니다. 네네. 그리고 혹시나 5월 전에 갯벌 체험 가시는 분들은 장화를 따로 또 안 가져가셔도 돼요. 그래요? 예, 여기서 장화를 제공해 줍니다. 근데 5월 이후에 가시면 장화는 또 제공을 안 하니까 꼭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장화를 챙기셔야겠네요. 맞습니다. 네. 또 양파망은 현장에서 지급한 것만 인정을 합니다. 아하. 네, 혹시 막 욕심이 생기셔서 네. 양파망 터지게끔 막 네. 그렇게 담으셔도 네. 결국엔 양파망을 묶어서 나오거든요. 네. 묶은 만큼만 가져오실 수가 있고 또 주머니에 혹시 몇 몰라게 가져가신 분들도 네. 예, 허용이 안 됩니다. 안 돼요. 네. 집에서 좀 큰 거 가져가려고 했더니 안 되는군요. 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잡아온 동죽의 해감이 중요하죠. 네네. 네, 이 동죽은 고창 현지 바닷물에 하루 정도 담가 놓는 게 좋거든요. 네. 그래서 바닷물을 넉넉하게 집으로 가져가서 한번 물을 좀 갈아주는 것도 좋습니다. 네. 그 해감하는 장소는 좀 어두워야 하고요. 또 10원짜리 동전을 같이 넣으면 해감이 좀 빨라지는데 이 10원 동전 속에 들어가 있는 철 성분이 네. 이 소금물과 화학작용을 일으켜서 이 열과 냄새를 만들거든요. 예. 그때 조개가 좀 자극을 받아요. 그래서 입을 열리는데 네. 훨씬 더 용이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그 가급적이면 1980년 이전에 만든 동전을 쓰라고 하는데요. 네. 그 이유가 예전에 만든 동전에 굴이라든가 이런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대요. 많이 들어있어. 진짜 꿀팁까지 네. 잘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요즘 같은 좀 더운 여름에 네. 해감 장소가 좀 서늘하고 차가운 곳에서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서늘한 곳에 좀 어두운 곳에 신문지 같은 거 하나 덮어두시면 좋습니다. 네, 올여름 가기 전에 꼭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여행지 어디로 가볼까요? 이번에는 인천광역시 쪽으로 갈 건데요. 네. 인천광역시에 섬이 몇 개나 있을까요? 몇십 개 있을까요?
168개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아요? 네. 그렇게나 많은 섬 중에 한 곳을 가볼 건데 네. 이 한적함을 넘어서 고적함이 흐르는 곳 데이작도입니다. 데이작도. 네, 육지에서 꽤 멉니다. 네. 뭐 얘기인즉슨 때묻지 않고 그런 아주 순수한 자연을 만나볼 수 있다 그런 뜻이겠죠. 네. 뭐 인천항 연안 여객터미널이나 경기 안산 대부도 방아머리 항에서 네. 여기서 하루에 한 2-3번 정도 운항을 하는데 인천에서 길게는 한 2시간 정도 걸립니다. 네. 이 데이작도 주변 해역이 해양 생태 보전 지역인데요. 신비로운 모래섬 풀등도 함께 있습니다. 예. 이 풀등이 하루에 2번 썰물 때면 나타났다가 바람처럼 사라지거든요. 네. 파도와 바람에 따라서 매일 다른 모양, 또 매일 다른 넓이와 무늬를 만들어서 신비하기까지 합니다. 뭐 실제 풀등 위를 좀 걸어볼 수도 있는데요. 네. 이 데이작도 어촌계에 미리 연락을 해서 예약을 하면 풀등까지 갈 수 있습니다. 뭐 작은 고깃배를 타고 가는데 이 풀등에 머무는 시간은 고작 20분밖에 안 됩니다. 아우 너무 짧다. 네. 네. 그래서 만조를 대비해서 오랜 시간 머물 수 없다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잠시 내려서 사진도 찍고 이색 경험도 해보는 그런 짜릿한 순간 맛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뭐 데이작도의 또 다른 매력, 이 고운 모래사장과 함께 온갖 생물이 숨쉬는 갯벌 해변이 존재한다는 건데 해풍을 온몸으로 맞고 있는 숲은 잎사귀의 색이 유난히 진하고 촘촘해서 여름에 가면 정말 한층 푸르는 느낌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 풀등이 만조 때는 이렇게 잠겼다가 간조 때 드러나는 그런 맞습니다. 모래섬이라서 좀 신비한 체험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곳에서. 네, 맞습니다. 네. 이쪽이 데이작도가 좀 작아요. 면적이 한 2.57제곱킬로미터. 네. 이걸 뭐 평 단위로 환산하면 한 78만 평 정도. 78만 평. 예. 네. 이거를 제가 찾아보니까 네. 경기도 고양의 일산 호수공원의 한 2배 정도. 아. 네, 그 정도 된다고 해요. 네. 또 해안선 길이도 약 18km. 섬의 서쪽 선착장에서 동쪽 끝 개나마을까지 직선 길이로는 한 4km 정도 됩니다. 오, 네. 이 배에 따라 차량을 승선할 수도 있는데요. 네. 데이작도는 가급적이면 걷는 여행을 추천드립니다. 그렇죠. 그렇죠. 뭐 섬에 대중교통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차를 이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펜션 주인의 도움을 받거나 이 전기차를 렌트해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천천히 걷거나 한 곳에 오랫동안 머물 이 섬과 좀 친해지는 게 훨씬 더 유익하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숙소는 민박이랑 펜션 이용할 수 있는데 숙소마다 뭐 식사를 제공하기도 하고 또 갯벌이나 바다낚시 체험 등을 신청해서 즐길 수 있거든요. 네. 또 해변 가까이 위치한 캠핑장도 있어서 여기가 백패킹 여행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 중에 한 곳입니다. 네. 또 선착장에서 가까운 이 주황색 지붕이 촘촘한 큰 마을이 민박집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 그런 곳이거든요. 네. 여기가 1960년대에 지어진 소담한 성당도 하나 있고 아하. 또 약국이나 병원이 없는 대신에 유일하게 진료를 볼 수 있는 보건소도 있습니다. 네. 마무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좁은 골목을 따라서 쭉 올라가게 되면 뒤에 보이는 그 풍경이 아주 아름다우니까 네. 꼭 한번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전북 고창, 인천 데이작도 함께 다녀왔습니다. 매일경제 여행 플러스 장주영 편집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오후,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아나운서 임지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